14일부터 우리 아이들 졸업고사가 기다리고 있고 졸업고사 이후에 바로 서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 바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자소서하고 만약 결정하셨을 때 자소서 면접 대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라서 우리 입시소장님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등부 어머니들 안 계신 걸로 알고요. 중등부 어머니들, 중학교 2학년, 1학년 어머니들까지도 와 계실 수 있어요. 오늘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자료집을 제공할 겁니다. 자료집 제공하는데 우리 어머니들도 중간에 가시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거니까 듣고 자료집 받아서 가주세요. 네, 최정현 소장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어머니들 좀 이따 봬요. 네. 네,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풍이천 입시연구소 최정용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전관으로 송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공통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고요. 제일 뒤로 가서 이제 송출이 끝나고 나면 중계 지역에, 노원 지역의 고등학교들 선택 과목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아시고 오늘 가셔야 되고, 지금 중3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저는 제 조카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동두천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동두천에는 보낼 만한 일반고가 없어요. 네, 이런 편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아이를 망치려고 일반고를 선택할 수는 없어서 외고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인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2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겠죠. 저는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 걱정을 오늘 조금이나마 좀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자료집을 드릴 건데 자료집에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자료고 오늘은 조금 더 업데이트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제가 고풍 재원생들한테는 무제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제목을 보시면 심장이 뛴다라고 돼 있죠. 이 심장이 뛰는 건 두 가지로 저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대하는 거죠. 아 정말 기대된다, 심장이 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걱정의 심장이 뛰는 거죠. 불안함의 심장.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잡아줄까라는 생각을 준비를 해봤고요. 특목자사 일반고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요 제목을 좀 보셔야 돼요. 고교학점제의 배신이라는 표현을 저는 씁니다. 제가 2학기 들어오면서부터 좀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건 고교학점제는 원래 내년에 100%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고교학점제는 원래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전 정부에서 원래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부터 하기에 준비 과정도 굉장히 소홀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탄탄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중계동에 있는 불안고등학교라는 곳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였거든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연구학교였는데 도대체 뭘 연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2017년도부터 고풍에서 이제 수학 강의를 하면서 입시를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시행이 될까? 그런데 이제 밀렸죠. 그래서 2025학년도가 됐는데, 이 배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에 시행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옆에 사이드로 같이 발표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총 3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특목자사고 폐지였죠. 이건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고등학교 내신의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능의 자격고사화였어요. 이 3가지가 고교학점제랑 같이 맞물려 가는 프로그램이 됐어야만 했는데, 지금 이 3가지는 다 물 건너갔죠. 그렇죠? 특목자사고 존치됐고요. 그 다음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갑자기 5등급제로 바뀌었고요. 수능은 자격고사화 된 게 아니라 문이과 공통수능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안에서 시행돼야 되는 것들이 저는 변질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중3은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중2는 이미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공통 과목이라는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건 일반고 기준이에요. 네, 일반고 기준으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되고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는 A, B, C, D, E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에 등급이 병기가 되죠. 병기가 된다는 건 등급과 성취도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등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진로 선택 과목은 모두 A, B, C로 표현이 됩니다. 절대평가죠. 등급으로 표현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학교 때랑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게 중학교 때는 90을 넘기면 A, 80을 넘기면 B 이렇게 가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렇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시면 이 시험에서는 몇 점 이상이 A, 몇 점 이상이 B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맞아야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등급이 아니라 성취도를.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A를 받는 비율이 적어도 20% 이상 나와요. 많은 학교들은 45%, 50%, 특목 자사고 같은 데는 80%가 A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은 그렇게 평가가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옆에 2, 3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2학년, 3학년 때 섞여서 깔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퍼센테이지를 구분을 해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4%까지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이거는 누구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가 문제죠. 일단 모든 과목을 A, B, C, D, E 성취도로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5등급이라는 등급으로 표현이 돼요. 물론 절대평가만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하고 달라지는 건 뭐냐면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일반고에는 깔리지 않지만 특목 자사고에 굉장히 많이 깔리는 전문 교과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교 학점제가 되면 전문 교과도 일반고에서 깔 수 있게끔 통합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반별 수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명과학 1을 듣는 반, 사회 문화를 듣는 반, 이렇게 반별로 아이들이 시간표가 나오는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부터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고교 학점제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대학교 때처럼 수업을 듣는 거예요. 네, 실제로 OECD 국가에서 저희 나라만 고교 학점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을 한 거죠. 네, 막 미드 같은 데 보면 중학교 애들도 나눠서 듣잖아요. 너 무슨 과목 들어? 나 이거 들어. 이따가 만나 헤어지고. 네, 이제 저희 나라도 고등학교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딱 봐도 실현 불가능일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얘는 그럼 5등급을 어떻게 나누느냐? 10%까지를 1등급. 그리고 무려 34%까지가 2등급. 그러니까 전교생의 3분의 1이 2등급이 되는 겁니다. 최소.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그리고 웬만한 학원 원장님들은 뭐야 그럼 내신의 변별력이 없어지겠네. 내신은 의미가 없겠네. 네,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줄은 쓰겠죠. 등급이 나올 거니까. 단 1등급은 좀 제외하고요. 2등급, 3등급 받는 거의 의미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진 않겠구나. 이 정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봅니다. 아이들이 내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이걸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요, 지금은 아이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듣잖아요. 고3이 되면 내신에 반영하는 일반 선택 과목은 많아야 4과목, 적으면 3과목. 네, 실제로 고3 아이들 3학년 1학기 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학교 안 가는 날도 있어요. 네, 왜냐면 3과목 보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4일 동안 시험을 봐요. 네, 왜냐면 문이과가 나뉘어 있으니까. 선택 과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3학년 때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 많거든요.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 그 다음에 뭐 국어면 뭐 독서 아니면 뭐 언어나 화자, 그 다음에 영어는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영어, 독해와 작문 요 정도가 내신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진로로 빠져요. 문과는 거기에 사탐 과목 1개나 2개가 추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3 때 내신에 대한 비중이 좀 줄어드니까 아이들이 부담이 덜하니까 수능 공부에 좀 더 집중하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면 등급으로 표현이 되는 과목이 몇 개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체제는 공통 일반 진로 여기까지가 일반고에 깔리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전문교과는 특목고 밑에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예요. 네, 직업탐구 수업. 네. 그러면 이 전문교과를 일반고에 안 까나요? 까는 학교들이 덜어 있어요. 요 근처에서 제가 제일 칭찬해주는 학교는 청원여고 청원고. 네, 일반고 중에서. 네, 그리고 선도부는 워낙 잘 깔려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고교학점제가 되면 여기 있는 전문교과까지 이렇게 바꿔서 모든 일반고에 깔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고교학점제가 되면 과목 개수가 몇 개까지 늘어날 것인가? 네, 지금 현재는 뭐 국어 영어는 상관없고요. 사탐이 9과목이고요. 과탐이 8과목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서 총 17개 중에 2개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과 애들은 사탐 2개, 이과 애들은 과탐 2개. 그런데 작년부터 좀 기이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과 아이들이 과탐 하나, 사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생겼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탐이 너무 성적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요. 네,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개설되는 과목의 개수는 무려 235개가 돼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요렇게 보면 조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요렇게 만들어봤어요. 밑에 있는 거 잘라버리고 과학까지만. 자, 중요한 건 공통 과목이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고2, 고3 때 이걸 배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게 모두 5등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은 부분 있죠. 여기는 A, B, C, D로만 나와요. 등급으로 산출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과목들은 애들이 많이 안 듣겠죠. 대부분 여기서 많이 듣겠죠. 근데 여기가 다 5등급으로 나와요. 고3 때 듣는 진로든 융합이든 무조건 5등급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내신에 대한 부담은 훨씬 커질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과목들 이름 보면 되게 웃긴 거 많죠, 그렇죠? 직무 영어 이런 거 있네요. 그럼 누가 선택을 할까요? 이거 말고도 과목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걱정되는 거 도봉고 폐교하는 거 아시죠? 왜 폐교하는지 아세요? 네, 제가 직접 이제 여기서 수학 강의를 할 때 도봉고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한 학년 인원수가 10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선택 과목도 깔리는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결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올해는 충격적인 숫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2자릿수로. 폐교를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고교학점제에서는 인원수가 많아야 장땡이에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선택할 때 뭐 대학 잘 보내는 학교, 내신 따기 편한 학교, 솔직히 내신 따기 편한 학교는 1등급은 아닙니다. 한 4에서 3 올라갈 때 편한 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 인원수가 일단 많아야 된다. 그리고 평가하는 방식이 5등급 체제니까 사실 등급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많은 과목이 개설될 수 있는 곳을 찾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수축되겠고 위축되겠구나. 종합 전형이 훨씬 더 늘어나겠구나. 이건 누구나 예측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써놓은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게 바로 뭐냐면 수능 과목이에요. 기존의 수능은 국어는 화작이나 언매 중에 선택, 수학은 미적분, 확통, 기하 중에 선택, 그리고 사탐 9개와 가탐 8개 중에 2개를 선택. 그런데 바뀌는 수능으로 가면 국어도 공통, 수학도 공통, 영어도 공통, 그리고 사회과학을 통사, 통과로 묶어서 공통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고1 때 배우는 걸 공통으로 묶어놨네요. 자, 여기서 이제 걱정하셔야죠. 그렇죠? 지금도 문이과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선택 과목으로 하더라도 고3 3월이 되면 1등급 받는 아이의 비율을 보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문과 아이들이 10%가 안 넘어요. 이과 아이들이 1등급을 그냥 뭐 선점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돼도 문과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과 경쟁을 하기가 쉽진 않을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정말 문제예요. 통과 통사. 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 과목이 될까요?
궁금해 보신 적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 결론을 내려보신 적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유심히 보거든요. 걱정하면서. 근데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냥 저렇게 발표됐구나. 네, 뭐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마인드들이 커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많은 과목을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은 고2, 고3 때 사탐 9개, 과탐 8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외적으로는 네, 아이들이 선택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과목으로 편성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 과목들 모두를 수능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을 선택 과목을 할 때 전수조사라는 걸 해서 인원이 적은 과목은 폐강해버리고 딴 데로 몰아버려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그게 힘들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한 과목이 개설이 되려면 최소 7명 이상만 수강하면 됐어요. 물론 여기서도 그 정도의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 30명씩 들어야 돼 이래버리면 깔리는 과목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 듣는 과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수능 과목으로 어떻게 넣어요? 그 모든 과목을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통사, 통과가 모두 다 듣는 과목이니까 이걸로 수능 과목을 만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또 모순이 생길 수 있겠네? 라고 걱정하는 건 지금 고3들 보면 3학년 1학기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수능 특강이에요. 그리고 수능 완성이에요. 고3 때는 이게 시험범위예요. 그런데 통과, 통사, 고3 때 반복을 안 하면 일반고 애들은 수능을 보기가 힘들겠죠. 특목자서는 원래 수능 준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 생각을 한다면 고3 때 고1 걸 또 복습을 해야 될 거예요. 고교학점제라는 건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라고 만든 건데 거기에 모순이 되는 행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능에서 나오겠구나. 그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교학점제의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정말 타이트하게 해보자. 자, 그럼 지금 중3 어머님들은 잘 보세요. 내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3월 달에 본인의 진로가 뭔지를 말해야 돼요.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대입에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건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지금은 올해도 제가 고3 아이들 컨설팅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지금 면접 대비를 열심히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컨설팅 할 때 학생부를 보면 일반고 아이들은 진짜 한숨부터 나가요. 왜냐면 노원구에서 분명히 봤는데 인천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생기부랑 똑같아요. 색책이 똑같아요. 말이 되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아이만의 항목이 똑같아 버려요. 자율활동이 똑같아요. 학교가 다른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서류 평가가 완전히 바닥이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무전공이 많이 확대되니까 그럼 무전공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 거기는 도전해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중3 아이들부터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하고 수능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신하고 수능은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무조건 목매달고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쓰여져 있죠. 자신의 진로와 맞게끔 과목 선택을 해서 들어야 하고 그리고 3년간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아이들을 판단할 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본다는 건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그리고 그 과목 안에서 어떤 평가를 유니크하게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도 그냥 학교에서 하는 전체적인 흐름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진로에 맞게끔 추가적인 활동을 했느냐 그리고 그게 학생부에 드러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자, 올해 고3들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7월 셋째 주부터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때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부가 마감이 안 됐거든요. 학생부 마감되고 하면 안 되냐 그럼 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7월 말까지 컨설팅했던 애들은 8월 한 달 내내 뭘 했냐면 학교에다가 추가 자료를 제출시켰어요. 아니 학생부는 선생님이 써주는 건데 무슨 자료를 제출합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 학교생활 기록부는 선생님이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생님이 기록하되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학교 선생님들 중에
얘들아 세특 이거 너희가 작성해와 선생님이 그대로 넣어줄게. 왜냐면 자율활동 같은데 넣는 바이트 수가 1500바이트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한 활동을 쭉 연결해서 써놓으면 막 2800바이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줄여와 너희가 줄인 대로 넣어줄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대부분 학교에서 한 공통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건 교사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 가서 양해를 구하죠. 선생님 혹시 추가 자료 제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대학교 정말 합격하고 싶어요 선생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때는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탐구 보고서나 독서 감상문 아니면 발표 PPT 등을 내는데 이거를 다양하게 넣을수록 본인의 학생부가 유니크해지겠죠. 그걸 8월 한 달 내내 한 거예요. 그럼 지금 고3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 그걸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챙길 수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은 2등급이겠지만 학생부는 극상위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성적이 2등급이지만 학생부가 극상위권이 되면 걔는 인서울 상위권 16개 대학 중에서도 좋은 대학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내신이 3.0이 되면 대부분 인서울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3.2등급을 성균관 대학교에 합격시킨 경우도 있어요. 서류가 너무 좋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내신이 4.1인 아이를 숭실대학교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내신이 2.8인 아이가 중앙대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그 이유는 학생부가 본인 얘기로 도배가 되면 그러면 그걸로 부족한 내신을 역전한다는 거죠. 고교학점제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이제 계열별 특성 알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아예 진로가 있어야 돼요. 진로가 없으면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게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은 글쎄 그럼 너 무슨 과 가고 싶어? 그럼 글쎄 모르겠어. 아이들이 진로를 정할 때는 과를 정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거꾸로 직업 탐색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으로 지금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가 좀 다른 데서도 컨설팅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 아이의 꿈을 찾아주고 싶어요. 진로를 정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1학년 학생부를 보완하면서 2학년 때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는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특목자사고를 생각한다 그러면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목자사에서도 내년부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실제로 전국 단위 자사고가 하나가 내년부터 하나 생기죠. 경기도에 있는 경기외고가 이제 2026학년도부터 전국 단위 자사고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의 문이 좀 더 열리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해서 이 자료는 제가 저희 원장님한테 다 드렸어요. 아까 오셨던 원장님한테. 그래서 뭐 알아서 쓰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잘 딜하시고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특목자사고가 폐지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존치되면 뭐가 유리하냐? 특목자사가 유리합니다. 5등급이 되니까 그러면 일반고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특목자사가 유리합니다. 이유는 지금도 유리했고요. 계속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컨설팅했던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의 1학년 1학기 학생부를 제가 캡처해왔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등급을 보세요. 등급 보면 3등급인데 성취도가 D가 나왔죠. 그런데 얘는 4등급인데 C가 나왔죠. 똑같은 3등급인데 B도 나오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일반고는요. 1등급을 찍어도 B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여기 중계동에서 제가 수학 가르칠 때 대진고등학교가 A를 받은 퍼센트가 3%밖에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대학교 좋은데 못 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진고가 정시로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학종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얘를 잘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보면 특목자사 아이들이 합격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외고 아이의 학생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본 순간 외고라고 바로 느끼셔야 돼요. 왜? 써있죠? 외국어 계열. 그리고 얘는 무슨 과인지도 아시겠죠? 네, 중국어과예요. 그리고 이게 외고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건 외고는 특수 목적고죠.
그래서 전공어에 대한 단위수가 굉장히 높아요. 6단위고 보이시죠? 그죠? 그런데 옆에 등급을 보면 가관이죠. 6이, 수학이 2등급이에요. 외고에서는 수학자라면 서울대 갑니다. 그 공식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뭐야 얘는? 6565. 그죠? 자, 이 친구는 수학 하나 2등급이었고요. 이 이후에 3학년 때까지 3등급 받은 게 없어요. 다 4등급 이후입니다. 평점을 냈더니 4.8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학생은 경희대학교를 씁니다. 서울시립대를 쓰고요. 안정으로 건국대를 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성취도를 보니까 요거 하나 B네요. 3학년 때까지 B는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처음에 서류평가를 하거든요. 서류평가를 할 때 순서대로 보질 않아요. 왜냐면 그럼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빠르게 넘깁니다. 어디를? 여기를 봐요. 그리고 과목을 본 순간 이거 특목자사구나 라고 느끼면 그거 먼저 봐요. 그리고 그게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분류가 빨라지겠죠. 첫 번째 분류가.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네요. 그래서 특목자사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고요? 가세요. 보내세요. 좋습니다. 인서울 상위권 잘 보내요. 그렇게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 서울에 있는 외고는 6개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대원외고하고 대일외고가 제일 오래됐죠? 그리고 대원외고는 넘사벽. 서울대를 보내는 인원이 하나고랑 외대고랑 거의 비슷하니까 대원외고는 충격적이야. 못 가. 그리고 그 다음 그룹이 매겨지는 게 대일, 명덕,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이거 좀 빼버렸네요. 한영외고까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대부분 잘 나올 때 서울권 보낸 탑 100 학교 뽑을 때 한 10위권, 안 되면 20위권까지 진입을 해요. 그러고 서울외고하고 이화외고는 조금 밑으로 내려갑니다. 서울외고가 등수가 높았을 때 서울대 합격률이 한 77등? 근데 여기 서울대만 못 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면 딴 거 없고요. 경쟁률만 보시면 돼요. 작년부터 경쟁률이 워낙 세졌기 때문에 작년 경쟁률을 보시면서 올해 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근처에서는 서울외고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각 직영관별로도 외고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일단 말씀드리면 각 관에서는 요청하시면 제가 가서 직접 설명회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관련된 학교들도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본사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따로 스케줄을 잡을게요. 그래서 일단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양천구에 있어요. 여기도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지원했던 학교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작년 경쟁률 많이 안 높죠. 그 전년도가 더 높죠. 그렇죠? 명덕외고는 그 전년도 경쟁률 보고 안 쓴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과 2.0. 대부분 외고에서는 프랑스어랑 스페인어과가 제일 경쟁률이 높습니다. 영어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원외고랑 대일외고는 영어과를 없애버렸어요. 영어는 기본이에요. 서울외고도 예전에는 영습과 푸영과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부터 그냥 영어과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외고 거를 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자소서 쓰는 양식이 좀 달라요. 대부분 대일외고는 자기주도학습 700자,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400자, 인성 400자. 대부분 외고가 이렇거든요. 근데 서울외고는 각 영역을 모두 500자씩 씁니다. 그래서 서울외고 자소서는 조금 다르게 써야 되고요. 작년 경쟁률 보시면 그 전년도 보면 5가 높아졌네요. 그리고 작년에 1단계 전형을 치른 과는 일본어과 하나. 왜냐면 1단계에서 1.5배수를 뽑죠. 그러니까 나머지 과들은 모두 면접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0.05의 아이들을 떨어뜨려야만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어과는 작년에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나요? 그러면 그 전년도가 낮았잖아요. 전략적으로 일본어과나 중국어과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본어과는 그게 망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서류에서 떨어진 아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서류 통과 올 A, 영어만 올해이면 돼요. 영어가 올해이면 1단계 전형은 만점으로 넘어갑니다. 160점 만점으로. 그래서 2단계 면접 40점으로 당락이 결정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제고 포함으로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사회통합 전형의 비율이에요. 서울권 외고는 사회통합 전형을 쓸 수 있으면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여기는 계속 미달 날 거예요.
미달나면 합격이죠. 근데 올해부터 조금 달라지는 건 사회통합 전형에서 미달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화외고 30명 중에 16명, 그럼 14명이 미달 났죠. 그럼 그 인원의 절반을 일반 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국제고 외고 통합되는 거 아시죠? 이름도 바뀌겠지만 교육 과정도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고에 깔리는 그 특수한 커리를 외고에 깔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학교장 재량이에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자사고 보여드려야겠죠. 그 중에서도 선덕고 작년에 이렇게 지원해서 경쟁률 1.58, 그 전년도가 1.63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단계 전형이 있는 거죠. 서울에 있는 광역자사고는 1단계 전형이 성적이 아니고요, 추첨입니다. 추첨으로 1.5배수를 만들고 면접으로 가요. 그런데 경쟁률이 1.2를 안 넘으면 그러면 그냥 추첨으로 가요. 근데 선덕고는 올해도 경쟁률 터지겠죠, 그렇죠? 왜냐면 2년 연속 서울대를, 그리고 작년 올해 서울대 합격생 수는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선덕고는 자소서를 완벽하게 준비해놔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선덕고 이제 지원하시는 부모님들이 항상 막판까지 보시는 게 뭐냐면 갑자기 11월 말에 자소서 써달래요. 물론 써드릴 수는 있죠. 근데 힘들어요. 그리고 면접 대비는 1차 발표 난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면접 대비는 사실 늦어도 11월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학생부가 중요해지는구나 라는 걸 좀 직감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학생부 안에 있는 항목 중에 뭐가 중요하냐 딱 말씀드릴게요. 창차활동, 거기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특이죠. 성적하고 세특, 그리고 독서활동 상황,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요 4가지 항목이 중학교에서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이걸 잘 만들어보고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본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누구의 도움 없이 모든 수행평가, 모든 발표자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품 2000학원에서는 이 수업을 깔아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국영수 선행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누구나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선행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중계관하고 의정부관하고 구리관에서는 이 수업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 수업은 중계관 같은 경우는 셋째 주 일요일 저녁 7시 한 타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냐면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건 넘어가시죠. 괜히 수학 문제 풀어보라고 했다가 어머님들 힘드시면 안 되니까 비교과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라는 거냐면 아이들은 탐구 보고서나 독서 감상문을 써봅니다. 탐구 보고서는 중학교 때 거의 안 써요. 그런데 왜 써보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애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요. 힘들어요. 아예 건드리질 못해요. 그리고 올해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특목자사고 갈 친구들한테 탐구 보고서 제출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학교들이 생겼어요. 독서 감상문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책 읽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됐어, 안 읽어. 근데 학교에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대충 써서 내죠. 그런데 독서 감상문 쓰는 요령은 지금 갖춰놓으면 대학교 갈 때까지 써먹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 때는 책을 안 읽어오게 시켜요. 왜냐면 읽는 시간 줄이라고. 읽어도 아이들 독서 감상문 쓸 때 옆에 책 펴놓고 쓰는 거 아세요? 읽은 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주는 수업은 말 그대로 입시에 최적화돼요. 그래서 이 수업을 지금 중학생들이 들어놓으면 특목자사 갈 때도 유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쓰는 모든 탐구보고서와 독서감상문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주제와 책들입니다. 고1, 2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로 해주고 있어요.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 9월달에 무기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책으로 독서감상문을 썼고요. 그리고 10월달에 플라스틱 수프, 이거는 뭐에 관련된 책인지 아시겠죠? 뭘까요? 환경, 지구온난화. 그리고 그 밑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라는 사람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이것들이 뭐냐면 특목자사고 갈 때도 애들이 많이 읽는 거지만 고등학교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읽는 책입니다. 이걸 학생부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주제탐구 보고서는 써놨을 때 분명히 자율활동에서 스마트폰 이거에 대한 중독에 대한 교육을 받거든요. 받고 나면 자율활동에 그 교육을 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그 교육을 받고 이걸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봤네. 그럼 이런 친구는 외대보고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수업을 오늘 등록하실 수 있게끔 아마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책들 정말 좋구나. 그리고 주제도 우리 아이가 써보면 좋겠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선행을 미리미리 한다. 그리고 특목자사 갈 친구들은 이거를 학생부에 넣는 방법을 제가 직접 지도를 해줍니다. 지금도 자소서 쓰는 아이들 모두 다 3학년 2학기 학생부에 넣을 수 있게끔 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녹여서 최대한 아이의 학생부와 자소서가 일치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합격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은 한 달에 한 번 해요. 90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이 있어요. 물론 독서감상문을 완성해서 내야 돼요. 근데 그걸 첨삭을 해서 줍니다. 그럼 첨삭한 내용 바탕으로 수정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 보고서는 학교에 제출해도 된다라고 말이 떨어지면 그때 완성도 있게 다시 한번 첨삭을 또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수업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피드백도 합니다. 이 수업이 어땠는지.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해보면 처음 듣는 수업이라 되게 재밌어해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뭔가 아이한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모든 걸 아이들이 직접 찾아서 본인이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하는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지만 지금은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밴드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본인만의 자료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썼던 탐구 보고서예요. 그러면 첨삭은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방향성에 대한 첨삭. 왜냐면 아이들은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본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연습하게끔 계속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건 연습하게끔 주는 거고, 자, 충격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쓴 탐구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주제 반도체, 말도 안 되는 주제를 잡고 있죠. 본인의 진로에 대한 주제를 잡으랬더니 반도체래요. 왜 반도체야? 선생님 저 반도체 공학과 가고 싶어요. 그럼 너만의 주제를 잡아야지. 반도체가 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알아보고 뭐 방향성을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딘지 뭐 이런 걸 알아본다거나 해야지.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리고 주제 선정 이유를 봤더니 더 웃겨요. 앞으로 배울 내용이라서 선정을 했대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쓰고 이렇게 해서 제출합니다. 자, 중학생은 여기서 방향성만 잡아줘요. 중학생도 이 정도는 써서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여기서 방향성만 잡아주면 큰일 나요. 얘네는 학생부에 그대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행평가예요. 그러면 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등학생은 그냥 완성본을 줍니다. 왜냐면 제출해서 넣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제가 요거 하나 첨삭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걸리면 일단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갑니다. 목차가 생겼죠. 목차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탐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표 PPT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요즘 수행의 트렌드예요. 보고서 쓴 걸로 발표 PPT 만들어서 발표 수업까지 하는 것. 그래서 PPT 만들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주제 선정 이유 아까 3줄이었죠. 굉장히 있어 보이게. 일단 탐구 보고서는 있어 보여야 돼요. 선생님이 봤을 때 오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학교마다 제출하는 양식은 달라요. 이거를 비포 용지 한쪽으로 줄여야 되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10쪽으로 내야 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럼 한쪽으로 줄일 거면 아까 이 내용 가지고 한쪽 쓰기에는 부족하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 갖다가 적절하게 한쪽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제출했을 때 A를 안 받은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굉장히 다양하게 수행평가가 나옵니다. 그 수행평가들을 본인이 스스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비교과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큰 돈을 안 들이고 하고 있어요. 큰 돈을 안 들인다는 게 뭐냐면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데 학생부 연관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막 한 학기에 막 대치동 같은 데 가면 막 900만 원 이렇게 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저 수행평가 이건데 초안 작성해봤어요. 그러면 그걸 아까처럼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개수 제한 없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중학교 내내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엄마한테 효도하죠. 학원비만 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나오는 수행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만들어주는 자료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세트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나오는 자료들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예시들,
그리고 이거는 또 고등학생이 쓴 건데 이거는 직업 탐구 보고서였어요. 비행기 조종사를 꿈꾸는. 그런데 이거는 A4 용지 10장으로 만들어 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얘는 2쪽밖에 없잖아요. 10쪽인데. 그래서 10쪽으로 만들어줬죠. 네,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 네, 만들어서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 보이시죠? 네, 표랑 그래프 들어가고 마지막 10페이지까지 해서 주면은 학교에서 A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내용을 좀 지나가 볼게요. 여기는 어차피 학생부 분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이마다 학생부 분석을 해주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전반으로 송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네, 자소서에 대한 얘기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는 제가 10월 12일에 2차 개강을 해요. 네, 그리고 2차 개강으로 오프라인 2번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네, 시간이 안 맞으면 온라인으로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자소서 수업은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만의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별 첨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그 방법을 이틀 만에 확 줄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지금 90분에서 100분씩 4번 했던 수업을 150분으로 줄여서 2번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고 네, 면접 대비 수업도 10월 말에서 11월에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거. 그리고 여기 밴드를 만드는데 밴드에 있는 어머님들도 다 초대를 해드려요. 네, 왜냐면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뭘 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소서랑 면접 대비 비용이 또 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보셔도 돼요. 대신에 보기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어머님들이 워낙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자소서 수업 보고 나면 너 쓴 거 갖고 와. 이거 아니잖아.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참여만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네, 아이들한테 과제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가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이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도 있고 추천 도서 목록도 물론 다 올려주고요. 스스로 읽어야 되는 책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대한 것만 수업할 때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첨삭을 이루어지는 모습까지. 첨삭은 아이 앞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쓴 걸 보내면 첨삭해서 보내줍니다. 그걸 보고 본인이 수정해서 보내면 또 보내줍니다. 그런데 넌 안 되겠다. 잠깐 만나. 그러면 줌으로 만나요. 네, 줌으로 만나서 길어야 15분, 20분이고요. 네, 아이들 2학기 내신까지 해야 되니까 공부 시간 최대한 뺏지 않게끔 해주면서 첨삭을 해주고 그리고 완성본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실제로 합격생들 완성본이고요. 그 다음 면접이 중요한데 면접은 어머님들이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원하세요. 네, 근데 저는 오프라인으로 딱 4번 수업하고요. 나머지는 다 1대1 온라인으로 합니다. 줌으로. 네, 이유는 뭐냐면 어제도 제가 고3 면접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얘기해 준 건데 질문을 해요. 그럼 애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선생님들이 엄청 지적을 해요. 야, 너 눈 올라갔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 한 톤 높여. 너무 빨라. 좀만 천천히 얘기해. 다리 떨고 있네. 손가락 돌리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집에 가서 그걸 고쳐야 되죠. 연습하면서. 근데 과연 몇 개나 기억에 남을까요? 그리고 기억에 남더라도 아이들이 못 고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내가 눈을 어떻게 올렸지? 어떤 타이밍에 올렸지? 목소리를 어떻게 했길래 목소리 톤을 높이라고 하지? 네,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아이들한테 모두 시행해 줬어요.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대인 면접조차도 저는 줌으로 합니다. 네, 작년에 제가 자랑할 거니까 얘기해 드리면 수시에서만 정시 말고요. 수시 전형으로만 총 55명을 지도를 했는데 그 중에 53명이 수시에서 합격을 했어요. 나머지 2명은 안타깝게도 저하고 컨설팅을 안 했던 애들이라 학교를 바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1.4등급이 공국대마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접을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줌으로 하는 면접 영상을 녹화해서 아이만의 1인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요. 그러니까 밴드에는 저하고 아이만 들어가요. 그리고 어머님들 궁금하시죠? 그죠? 네. 아이의 허락하에 엄마를 초대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초대도 제가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유하게 하시면 아이가 초대해 줄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오시기만 해야 돼요. 야, 너 목소리 톤 올리랬잖아. 아니에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강퇴당해요. 네. 그리고 강퇴 후 차단까지 합니다. 아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면 아이들은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피드백한 내용은 카톡으로 전송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영상 촬영해서 녹화본 올릴 때까지 한 인코딩하는 거 해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그날의 영상을 그날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게 그날 과제예요. 근데 이게 모두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돼요. 저하고 영상 촬영은 길어야 20분, 25분,
네, 그리고 아이가 피드백하는 시간 한 10분, 15분. 네. 그래서 1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나면 다음번 할 때 이게 고쳐지는지를 저는 또 확인을 해주겠죠.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되게 자랑스럽게 6관왕을 시켰던 아이인데 피드백만 봐도 되게 어마어마하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 6관왕이 무슨 뭐 저기 수원대학교, 아주대학교 이런 게 아니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2개, 한양대, 성균관대 이렇게 합격을 시킨 친구예요. 그래서 시간까지 체크하고 자기한테 부족한 걸 모두 말하는. 참고로 얘는 저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합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외고 준비한 친구도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 방식 이런 거 다 넣어놨어요. 좀 이따가 받아보시는 책자 안에 다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시킬 거기 때문에 1단계만 합격하면 돼요. 그러면 면접에서 떨어진 아이는 2년 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정하셔야 될 게 좀 많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특목자사 쓸 수 있어요? 모르시겠으면 컨설팅을 맡기시면 돼요. 시간은 한 60분에서 7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할 때 제가 아이들 꿈이 없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로 진단 검사까지 한번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확실한 꿈을 갖게끔, 그 다음에 중2 어머님들이시라면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알고 준비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성적만 만든다 그러면 나중에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자소서를 쓰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오늘 남아서 저한테 상담 받으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12일 오전 9시에 2차 자소서방 개강을 할 거고요. 12일과 19일 150분 두 번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1대1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횟수 제한 걸어놓죠. 뭐 첨상 8번 아니면 면접 대비 실전 면접 뭐 10번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안 겁니다. 그런 거 걸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주고 나서도 또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 전관으로 송출하는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그래서 전관에서는 따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본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관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계가는 바로 학교 분석 들어가 드릴게요. 자, 학교 분석은 뭐냐면 아까 고교학점자가 되면 몇 개 과목 개설된다고 말씀드렸죠. 학습 능력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이들이 엄마 닮았으면 서울대 갈 것 같습니다. 아빠 닮았다는 얘기 별로 안 하죠, 아이들. 저도 저희 딸한테, 저희 딸이 지금 4살이거든요. 아들하고 터울이 11살 차이인데 딸한테 물어봐요. 서율이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뻐? 그러면 엄마 닮아서 이쁘대요. 서율이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그러면 엄마 닮아서 똑똑하대요. 그래서 아빠는 특히 늦둥이들한테는 노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11살 차이 나는 오빠는 부하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선택 과목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35개가 되는 과목이 과연 일반고 안에 몇 개나 따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세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세특에서 면접 질문이 절반 이상이 나와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 학교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없으면 어쩌지?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거점 학교를 찾으시면 돼요. 거점 학교라는 건 뭐냐면 같은 동네에 있는 학교들이 너는 이 과목, 너는 이 과목, 너는 이 과목 까라. 그럼 그 과목 신청하는 애들 없으면 뭐라? 그래서 그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특은 그럼 누가 써주느냐? 그 선생님이 써야겠죠. 과연 제대로 잘 쓰여질까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대학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학을 가는 건 현실적으로 좀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할 게 뭐냐면 온라인일 거예요. 공동교육과정으로 온라인 수강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교실 온다시라는 사이트 가보면 모든 전문 교과까지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수강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다른 특목 자사 애들은 학교 안에서 하니까 수강하고 세특도 어마어마하고 수행도 어마어마한데 얘는 수강하고 나서 온라인으로 세특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적어요? 온라인으로 해준 사람이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분명 이 항목 이름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에요. 아이마다 세부 능력을 찾아줘야 되고 특기 사항을 찾아서 그걸 학생부에 넣어줘야 돼요. 지금 일반고 아이들 세특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올해도 학생부만 거의 한 140개 정도를 본 것 같아요. 고3 것만. 지역은 전국이에요. 참 재밌는 건 여기서 본 학생부하고요, 부산에서 본 학생부하고 정말 똑같아요. 자율활동도 똑같았고요, 진로활동도 똑같았고, 심지어 국영수 세특이 똑같아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특을 정말 잘 만들려면 최대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과목이 잘 개설되는 학교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고교학점제 과목이 어떻게 개설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미 깔려있는 선택 과목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몇 명인지는 찾아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 곳에서 모든 학교의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돼요. 거기에 전국 공시 정보가 다 올라와 있어요. 초중고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학교, 이 근처 학교의 웬만한 학교만 일단 갖고 왔습니다. 대진여고는 일단 이런 학교죠. 엄마, 나 청원여고하고 영신여고 쓸게. 그래요. 일단 그렇게 쓰자. 발표가 났어요. 아이가 울면서 전화합니다. 엄마, 대진여고 됐어. 아닐 것 같으시죠? 네. 곧 다가옵니다. 네. 기대하세요. 그런 학교죠. 네. 가기 싫어하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 북풍 이천에서 수학 강의할 때 대진여고 아이들 수학 내신 대비 해줄 텐데요. 작년 시험지라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풀리고 자신 있게 풀어주려고 라이브로 풀다가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 하루만 시간을 줘라고 했던 복소수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수학과를 졸업했고 졸업학점도 4.2였거든요. 잘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의 멘토 역할을 하셨던 교수님들이 계세요. 수학 강의 하시는 교수님들. 그분과의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루 동안 단톡방이 조용했어요. 네, 다음날 두 분이 답을 올려주셨는데 A4 용지를 한 6장 써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지고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입니다. 그랬더니 야 이걸 누가 풀어? 네, 그 정도로 그랬던 학교입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사실은 깔리는 과목들을 보면 원래 예전에는 인공지능, 수학 이런 거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정말 일반고에서 깔리는 일반 진로 선택 과목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뭔가를 넣으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는데 융합과학 이거는 네, 넣은 게 눈에 보입니다. 네,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고교학점제처럼 까는 건 뭐냐면 여기 위에 이렇게 단위수로 들어가는 거 있죠. 얘는 모든 아이들이 같이 듣는 겁니다. 네, 2학년 때는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고3 때는 이렇게 넣어준 거 되게 영리한 거죠. 말 그대로 너한테 필요한 것만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라벌 볼까요? 서라벌은 안타까우시죠? 네, 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네,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네, 서라벌이 인원수가 제일 많았을 때 480명까지 한 학년 인원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선택 과목 보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메리트 있는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도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건 자연과학, 이공계 계열 갈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니까요. 네, 잘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 과목 뭐 들어간 거 나쁘지 않아요. 언병화작 중에 하나만 듣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떤 학교는 문학 독서 넣고 위에다가 1학기 때 언매, 2학기 때 화작 이렇게 넣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위수 배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대진고 보시면 대진고는 뭐 사실 깔리는 과목이 메리트가 아예 없어요. 네, 이 학생은 그냥 자신감으로 뭉쳐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남학생들 고등학교 쓸 때 일지망, 서라벌, 재현, 서라벌 이게 제일 많았거든요. 네, 작년부터 대진고가 서라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대진고가 사실 예전만큼 문제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전에 수학 평균이 대진고가 38점인 적이 있었어요. 네, 어마어마하시죠? 근데 그걸 능가한 학교가 해성여고가 34점이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마어마하시죠? 그죠? 제가 출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암고는 유명하죠. 불암상명 내신 따려면 여기로 가세요. 뭐 이런 뭐 이 정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가보면 애들이 내신이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도 1등급은 정해져 있어요. 내신 따기 좋은 학교라는 이미지는 5등급에서 3등급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암상명은 일단 선택 과목에서 그래도 조금 올라가야지, 상향으로 올라가야지라는 마인드가 느끼는 게 기하를 2학년 때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심화 영어 독해
이런 과목은 일반고에 잘 안 깔리는 과목인데 넣어놨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일까요? 뭐 인공지능 기초라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공학 일반, 그 다음에 정보과학 이런 것까지도 잘 깔려져 있구나.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구나. 네, 그 다음에 네, 상명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잘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봤더니 국제경제,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오 좋은 과목들이 깔리네요. 그렇죠? 문과 쪽으로는. 그리고 상명은 수행이 워낙 세죠. 수행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내신 따려고 상명하면 망해요. 여자애들한테 다 밀립니다. 수행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원 요구를 제가 칭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과목 보세요. 일단 컴퓨터 그래픽, 요거 아닌가요? 네, 요건데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앞에 있는 학교들 다 4444였죠. 네, 단위수를 높여버리죠. 그리고 밑에 깔리는 과목이 너무 좋은 게 청원 요구는 생명이나 화학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추천합니다. 왜냐면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를 듣고 그리고 여기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는데 네, 고급 생명과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실험까지 깔리는 유일무이한 일반고예요. 용화여고에 과중반 있는 거 아시죠? 네, 용화여고 과중반도 아마 고급 과정만 깔리고 실험 과정이 없을 거예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청원여고가 정말 잘 까는구나. 여기는 인원수가 많을 때 500명이 넘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과목이 무조건 개설될 거야 라는 희망은 버려야죠. 네. 누가 몇 명 신청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팁을 줘요. 너 정말 생명공학 하고 싶어? 그러면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무조건 통합과학 1등급, 전교 1등, 수학 1등급, 전교 1등, 그리고 선생님한테 상담 요청해. 그리고 말씀드려. 선생님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꼭 고급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실험을 수강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애들 모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게 일반고에서 선택 과목을 하는 요령이거든요. 너무 좋죠. 그리고 고급 수학, 통합 수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사고, 과거에 깔리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과 성향의 친구들이 가도 굉장히 좋은 그런 학교니까 고교학점제에서도 기대를 걸어봐도 좋지 않겠나. 청원고도 좋습니다. 들어가는 과목들 보면 여기도 여기 있네요. 네. 화학실험, 생명과학 실험을 집어넣어놨죠. 그렇죠? 네. 일반고에서 실험 넣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청원고도 좋고요. 재연고도 나쁘지 않아요. 네. 재연고도 네. 선택 자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넣어놔버리니까. 네. 그래서 재연고도 좋고요. 영식여고는 뭐 음악 중점반이 아예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음악할 친구들 가면 좋지만 선택 과목에서도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지만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덕고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죠. 여기도 유명한 건 일단 단위수가 5단위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여기는 모든 실험 과목이 다 깔리고 그리고 여기는 수행평가 자체가 일반고의 수준을 넘어서서 네, 시키기 때문에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선덕고 들어갈 때 뭐 준비해야 돼요? 선행해야 돼요? 선행은 누구나 하잖아요. 네, 학생부 관리 요령 알고 들어가면 편합니다. 네, 왜냐면 수행평가하느라 새벽 3, 4시에 자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오히려 내신이 망해요. 네, 그래서 빠르게 수행평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찾을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또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 지금 일반고 광역자사고 보셨잖아요. 전국단위 자사고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 상산부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이미 뭘 하냐면 과학 1, 과학 2를 다 해요. 3학년 때 가면 뭐 할지 궁금하시죠? 네, 이런 거 합니다. 수학적 사고와 접근, 수학적 사고와 통계 뭐 이상한 거 해요. 그리고 여기로 와봤더니 뭐 심화 지구과학, 물리학 실험, 고급 실험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AP 세계사, AP라는 과목도 들어가 있죠. AP는 원서 수업인데 대학 과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구나. 자 그러면 제가 인천에 있는 광역 자사고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 학교인데 선형대수학이라는 걸 배워요. 이건 제가 수학 전공할 때 대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공 과목이에요. 그럼 이게 깔리는 학교가 또 있느냐? 네, 있습니다. 하나고에 깔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광역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깔리는 과목의 퀄리티가 전국 단위 자사고 과고만큼 깔려요. 인천에 한일고 있는 거 아시죠? 네, 한일고가 여기한테 밀렸어요. 네, 광역 자사한테 전국 자사가 밀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3학년 거 보시면 더 놀랍죠. 네, AP 과목들 다 깔리죠. 그리고 여기는 희한한 무슨 영어로 된 과목들을 깔아버려서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핫해요. 여기는 경쟁률이 3.5가 나와요. 네, 되게 높죠. 네. 그 다음에 외고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네, 본인 언어에 대한 단위수가 높아지더라.
그리고 3학년 올라가면 이상한 과목들 엄청나게 많이 때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외고나 자사고를 갈 때 고교학점제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거는 이제 광명에 있는 자공고였어요. 네, 자공고였는데 일반고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깔리는 과목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일반고에서도 이렇게 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고에서도 깔리는 거고요. 자, 이 선택 과목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더라도 분명히 온라인 수업은 대부분 수행평가가 없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랑 평가가 다 생길 거란 얘기죠. 그럼 그 평가를 굉장히 좋게 받아야 될 텐데 그걸 준비하려면 아이들이 미리미리 하는 방법을 익혀두면 좋겠다. 그리고 중학생들도 요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독서 감상문을 엄청 많이 내야 돼요.